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500년 조선왕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데 왕명출납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임진왜란과 이갈의 난 등으로 소실되어 조선 후기의 것만 남아있는데도 그 양이 조선왕조실록의 5배나 됩니다. 승정원 일기의 생생한 기록은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보고이며 마치 현장을 직접 보는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국왕의 하루와 왕의 유모, 과거 시험장 등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를 통해 우리는 궁궐의 생활사와 조선의 다양한 풍속도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나긴 국왕의 하루. 왕의 하루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상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평범한 아침이 아닌 그야말로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아침을 맞는다. 기상하자마자 의관을 정제한 후 왕실 우더른에게 드리는 문안, 신하들과 학문 토론을 하는 경연, 아침 식사, 조회로 이어지는 하루 일정을 소화하자면 정신이 없을 정도다. 1744년 영조 20년 3월 4일 국왕 영조는 아침부터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맞아야 했다. 그날은 마침 한학문신에 대한 전강이 있는 날이었다. 한학문신 전강이란 문신들 가운데 일부분을 미리 선발해서 중국어를 시험하던 제도다. 이날 전강은 진시에 열렸으며 국왕이亲臨했고 많은 신하들이 입시했다. 이날 정강에서는 노태강과 이창유가 1등급에 해당하는 거수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는 길이 잘 든 말 한 필이 지급됐다. 한편 간혹 왕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성을 떠나 장기간 행차할 경우 승정원 일기는 대골과 왕이 행차해 있는 행궁에서 각각 작성된다. 1669년 현종 10년 3월 15일 눈병과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왕은 온양온천을 향해 길을 나섰고 이날부터 황궁하는 4월 18일까지 승정원 일기는 2종류가 작성됐다. 도성 안에 승정원 간원들이 작성한 것과 왕을 따라 온양으로 갔던 승정원 간원들에 의해 작성된 승정원 일기가 따로 전해진다. 왕의 아침 일정인 조회 개최 여부 기사에 이어 관상감에서 올린 천문 기사와 신하들의 왕실에 대한 문안 기사를 승정원 일기에 기록한다. 만약 왕에게 병이라도 있으면 이 문안 기사는 약방의 처방전 및 병의 차도를 묻는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된다. 조선시대 왕의 안위는 전국의 불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술이 약방의 처방전 기사에 실리게 되며 종종 승정원 일기를 한이하게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신하들이 왕실에 대한 문안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왕의 업무라 할 수 있는 각 관서에서 올린 보고서에 대한 결재가 이어진다. 왕의 오전 업무가 끝나면 오후에는 낙공부인 주강, 지방 간 접견 및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계 처리 등이 이어진다. 승정원 일기는 이러한 기사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신하가 왕을 만나는 대화 기록만은 승정원 일기의 가장 뒤에 첨부했다. 입시 기사에는 왕과 신하가 만나는 장소와 시간, 참석자들을 기재하고 이어서 왕과 신하 간의 오간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왕은 석강에 참여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왕실 우더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잠자리에 들므로써 하루 일과를 마쳤다. 간혹 석강이나 인견 등이 하루를 넘겨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1744년 영조 20년 3월 4일 유시에 국왕은 중서원에 나아가 우승지 홍상안을 비롯해 세자 시강원 간원인 필선 한익모, 설서 윤광소와 가주서 박규수 등을 인견했다. 대화는 동궁의 학문 자세를 비롯해 소동파나 왕안석 등의 평가 등에 대한 논란과
이것이 확대되어 소인과 군자 등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모임은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인 사경에서야 끝났다. 이토록 숨 쉴 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소화해냈던 것이다. 왕의 유모. 조선시대에는 유모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 일반 사대부가에서도 유모를 두어 아이를 키웠던 것이 기록에서 자주 확인되며 얼마 전까지도 이러한 문화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왕실 또한 이러한 양육 방법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왕실에 혈육이 태어나면 유모를 선발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만약 태어난 아이가 미래의 왕위를 계승할 지위에 있다면 유모의 선발 또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아이의 보양을 위해 유모는 젖이 풍부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젖을 빨기 쉽도록 유두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했다. 동시에 유모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은 후덕한 품성이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를 닮아가듯이 당시 사람들은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아이의 품성이 저절로 유모를 닮아가게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유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조금 자란 뒤에 훌륭한 사람을 통해 교육을 하는 것보다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습관이 들게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때문에 유모가 얼마나 후덕한 인품을 갖고 있었는가는 유모 선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었다. 영조가 유모의 공이 또한 크다. 직접 낳지 않았을 뿐이지 양육하는 것은 오로지 유모에게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왕실 유모의 역할은 지대했다. 모자가 아닌 모자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했기 때문에 유모의 식생활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승종원 일기를 통해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 있다. 대개 아이가 탈이 났을 경우 그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유모의 식생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면 젖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열이 많아진다. 유모의 열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탈이 날 수도 있다. 반대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열은 줄어들지만 젖이 줄어든다. 승종원 일기에서는 열로 인해 아이가 탈이 난 경우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모에게 기름진 음식 자체를 못 먹게 하거나 채소가 적당히 섞인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처방을 내리고 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도 유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유모가 처방된 약을 먹고 젖을 물려 간접적으로 그 약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식이었다. 대개 어린아이는 비장과 위가 약해서 직접 투약할 경우 이를 상하게 한다. 이를 염려해 간접 투약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의 입맛이 까다로울 경우 약을 직접 먹이기 어려워서이기도 하다. 다음은 영조와 약방 담당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이다. 약을 먹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탕을 많이 섞으면 약의 맛이 매우 쓰지는 않을 것이며 작설의 맛 또한 매우 담백합니다. 말하기를 작설을 심하게 달이면 맛이 더욱 좋지 않으며 유도라면 친히 드시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맛이 나쁘면 먹이기가 매우 어렵다. 생강을 설탕에 졸여 만든 과자 민강이 좋을 것입니다. 민강이면 더욱 다행일 것이다. 궁중에는 매번 검은깨, 연자다식을 두고 먹이고 있으나 반드시 밤을 넣어 만든 다식만을 골라 먹고 미음 같은 종류는 아예 먹으려 하지 않고 흰죽인지를 확실히 안 뒤에야 비로소 먹으니 약을 먹이는 게 심히 어렵다. 승종원 일기 영조 13년 7월 30일. 뒷날 사도세자가 될 왕세자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어 그에 대한 처방을 의논하고 있었다. 이때 영조는 사도세자의 입맛이 까다로워 약을 먹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모를 통해 투약을 하게 되면 직접 투약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직접 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단 음식에 약을 섞어 먹이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영조가 경춘전에서 약방 도제조 이하 간원들과 만나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모가 자주 술을 마신다. 심하게는 밤에도 술을 마셔 젖에 젖은 아이의 옷에서 술 냄새가 난다. 유모가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금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경계해야 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젖을 물리면 어찌 술기운이 흘러 전해지지 않겠는가. 더운 날에 소주를 마시면 땀에서 소주 냄새가 납니다. 젖을 짜내고 밤에 마시면 피가 더욱 잘 돌게 된다. 소주는 장가 위에 해롭습니다. 꺼리는 병으로 의원을 속일 수 없는 까닭에 말을 한 것이다. 칡뿌리는 어떠한가? 칡뿌리는 술독을 풀어줍니다. 이후로 알아야 할 것은 유모가 밤에 매번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소주는 더욱 해롭습니다. 이번 새손의 병은 아마도 술에 상한 듯하다. 지극히 공경한 지위에 있으면서 유모가 어찌 감히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신은 들으면서 전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이 만약 언간이라면 죄를 청할 것입니다. 유모가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과신했다. 승종원 일기 영조 28년 2월 2일. 당시 새손이었던 정조는 하루에도 11번이나 대변을 볼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논의를 하던 이날도 새벽 나절에 6차례 정도의 대변을 봤다. 영조와 약방 간원들은 이러한 정조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했고 그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이다. 영조는 이때 유모의 음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모가 밤에도 술을 마셔 젖에 젖은 아이의 옷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영조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모의 음주에 대해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신하들은 유모의 음주가 금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경계해야 하며 언간이라면 죄를 청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영조는 이에 대해 유모의 공을 들어 두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모의 음주를 참고하여 처방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던 깐깐한 성격의 영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유모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한 대우를 했던 선대왕들처럼 영조 또한 유모의 공을 인정하고 특별 대우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영조의 이러한 태도는 유모의 공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 출발했을 것 같다. 유모의 공이 크다라든지 유모가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과신했다라는 표현은 새손의 보양을 담당하고 있는 유모에 대한 공을 크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왕의 유모에게는 봉보 부인이라는 종 일품벼슬을 내렸다. 그러니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 정일품보다는 한 수 아래이지만 왕자의 처인 군부인 종일품과 같은 품계이다. 이쯤 되면 삼정승 부인인 정경 부인과도 맞먹을 수 있는 위계이니 임금에게 젖을 물려 키운 공을 생각하면 일품벼슬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왕실에서는 원자의 유모가 단순히 젖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후계자의 스승을 뽑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역대 어느 왕도 자신의 유모를 홀대한 적이 없었다. 세종은 봉보 부인 이씨가 사망하자 장례에 소요되는 관각을 내려줌은 물론이고 묘소를 조성할 인부들을 보내기도 했고 단종은 봉보 부인 이씨에게 노비나 곡식을 내렸으며 예종은 자신의 유모 홍씨에게 빈과 귀인에 걸맞은 의복과 음식을 내리는 동시에 삼촌 이내의 친척을 면천시켜 주었다. 이처럼 대체로 봉보 부인에게는 모두 극진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오죽했으면 할머니를 머리로 들이받은 폭군 연산군조차도 자신의 유모 최씨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다했다. 그러니 추상같이 엄했던 영조 또한 왕세손의 유모가 술을 먹었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어수선한 과거 시험장 풍경.
과거 제도가 고려 958년 광종 9년에 도입되어 조선 1894년 고종 9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됐으니 거의 1000년 가까이 전근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출세 수단이자 인재 등용 방식으로 국권이 기능해 왔다. 과거는 크게 문과와 무과 그리고 잡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지배 신분인 양반의 1차적인 어원이 문과와 무과를 합격한 문반과 무반이라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특히 과거 시험이 조선 후기 풍속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비중 있는 하나의 사회 풍속도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승종원 일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인 조선 후기의 과거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은 승종원 일기의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시험이 자주 실시되어 합격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런 현상은 무과에서 더욱 확연했는데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하는 조선 전기에는 전체 합격자가 7,745명에 불과했던 것이 후기에는 12만 2,717명으로 폭증한 것이다. 문과도 이와 비슷해서 영조대에 치러진 129회의 과거에서는 별시가 112회나 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까닭은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국가로서는 그런 응시생들을 계속 적재시킬 경우 상당한 사회적 불만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는 합격 후 실제 관직을 보장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급제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시험 외에 특별시험인 별시를 자주 치르게 됐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허와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3년마다 보게 되는 정기시험 식년시는 예정된 시험이기에 시골 선비들의 응시 기회가 많았고 합격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경사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생겨 치르게 되는 별시는 도성 근처에 사는 고관 자제들에게 유리한 시험일 수밖에 없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당시 조선시대 시골 선비에게는 정보에 큰 제한이 있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던 것이 별시였던 셈이다. 아울러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망가라 불릴 정도로 무과 합격자 수가 급증했고 또 문과보다 비중이 낮다는 사정상 편법이 게재될 가능성도 컸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숙련된 군인들을 좀 더 많이 선발하고자 한 국가의 시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응시자 수가 너무 몰려 과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승종원 일기는 기록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런 변화는 과거 제도의 운영에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시험에는 부정행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승종원 일기에 실려있는 과거의 문란상 또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혼란의 정도가 이전보다 좀 더 심각해졌던 것 같아. 승종원 일기에 실린 과거의 문제점은 다양했는데 문, 무과 모두 대리시험이 가장 심각했던 것 같다. 예컨대 문과에서는 1754년 용조 30년 4월 글 잘하는 사람 4~5명을 과거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답안을 함께 작성했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다. 무과에서는 현종 9년 12월 우석규가 박명징 대신 활을 쏘아 주었다가 엄벌에 처해졌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원병이라고 불렀다. 이런 부정행위에는 명문 고관의 자제들도 합세했다. 그들의 신분 성향상 그런 양상은 문과에 집중됐다. 영조대 좌의정까지 오른 유봉희는 숙종 23년 10월 변려문에 대꾸를 맞추지 못했지만 합격됐다. 아버지가 시험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6일 만에 밝혀져 급제가 취소됐다. 숙종 36년 6월에도
전 판서 강연의 아들인 진사 강세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강세윤은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다시 받아 내용을 정서했을 뿐 아니라 제출자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했다. 이 죄로 그는 변방의 군역을 복무하는 형벌을 받고 영구히 응시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년 뒤인 숙종 38년 2월에는 좀 더 색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명문 고관자제가 지방 출신이라고 속여 과거를 치른 것이었다. 송인명과 이중인은 각각 장원과 차석을 차지했는데 송인명은 고인이 된 참판 송광년의 손자였으며 이중인은 제주 목사 이익한의 종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승정원 일기는 모두 서울에 사는 이름이 알려진 선비였는데 향적을 모칭해 급제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적었다. 단편적이지만 이런 사례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우선 과거가 문란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됐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합격 취소와 군역 복무의 형벌은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준다. 둘째, 일정한 문란상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향력은 꾸준히 유지됐던 것 같아. 그 뒤 정승에 오르는 인물까지 포함된 명문 고관의 자제들이 편법을 동원해 급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과거의 중요성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끝으로 서울과 지방의 학력 격차가 점차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송인명 사건이 보여주듯이 지방 출신이라고 속여 과거를 보면 그만큼 합격하기 쉬웠던 것이다. 승종원 일기에는 서울과 지방의 이런 학력 격차를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다. 숙종 10년 9월에는 지방에서 수천 명이 응시했지만 배운 바가 달라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어 백지를 낸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영조 42년 10월에는 김홍철이 의주 출신으로는 300년 만에 처음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는 넓은 마당에 응시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답안을 훔쳐보기가 쉬웠다. 이런 폐단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면시였다. 말 그대로 얼굴을 맞대고 시험을 치르는 이 방식은 시험장 안에 여러 칸막이를 만들어 응시생을 한 명씩 들여보내고 군졸이 각각 감독해야 하는 중국 명나라의 제도였다. 이 제도는 답안지도 군졸을 통해 제출케 했으며 그 군졸을 다시 감독하는 금난관을 둠으로써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했다. 그러나 이 면시법은 영조 18년 11월 장령 민정이 건의한 이후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다가 영조 39년 10월에야 시행됐다. 그러나 영조 40년 7월 정원 구상이 면시법이 가장 좋지만 한두 번 시행되고 흐지부지됐다 라고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좋은 효과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국왕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즘에는 각종 명칭의 과거가 없는 달이 거의 없어 문무과의 급제자 수가 예전보다 몇 가절이나 되어 온갖 폐단의 원인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왕으로서는 과거를 자주 치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조정은 서울과 지방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영조 1년 10월에는 과거에 응시하기 어려운 제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초시에 합격한 이방근 등 3명을 최종 시험인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영조 40년 7월에 치른 과거에서는 서울 선비들만 급제하자 이튿날 지방 선비들을 위한 과거를 다시 실시해 조명업 등 3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의 세손 정조를 정치적 후계자로 낙점한 후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했다. 실질적 후계자였던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영조는 다음 후계자 문제가 고민거리였다. 그리하여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채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낙점하여 세손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손을 사도세자의 아들로 인정해서는 명분상 후계자가 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생각해낸 방안이 세손을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에게 입양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기념하여 영조 40년 7월에 과거시험을 치른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 후기에 실시된 과거에서는 서울에 세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많이 합격했으며 그 까닭은 주로 그 가문에서 시험관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한탄들은 조선 후기 선각자였던 실학자들의 입에서도 꾸준하게 지적됐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 밖에 과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로는 일종의 모범 답안집이나 부정행위 자료집도 있었다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한 시험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과거가 인재 선발의 거의 유일한 경로였고 그런 비중이 큰 만큼 거기에는 다양한 명암이 교차했다. 조선시대의 각종 범죄 사건. 조선시대에도 각종 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은 승종원 일기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범죄 양상은 폭행, 난입, 절도 등이 많았는데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술주정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범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흔한 일 중에 하나인 술주정에 관한 기사는 승종원 일기에 200여 건이 넘게 나온다. 효종 2년 2월에는 전라자수사 민인양이 술에 만취해 부하들을 마구 폭행하여 파직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경상자병사 김시성이 크게 취해 경상감사와 수령들을 모욕한 사건이 문제가 됐다. 숙종 14년 10월에는 문의현령 이만준이, 숙종 36년 5월에는 전라우수사 이석관 등이 이 같은 무리를 일으켰다. 이처럼 술주정은 중앙의 통제가 소홀한 지방간에게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됐다. 정조 2년 11월 23일 형조정랑 신광헌과 정조의 대화는 술주정과 관련된 문제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정조가 신하들과 대화하던 중 신광헌에게 아랠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신광헌은 요즘 소송이 많은데 술주정에 관련된 사람이 10중 7, 8이나 된다고 대답했다. 그 중에는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광헌은 이런 일을 아뢰기 송구스러운 것이지만 길거리에서 벌어져 노출된 사건이 이러하니 민간에서 일어나 숨겨진 일들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군인이나 시정의 공장들은 소속된 아문에서 엄히 경계하면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내놓았고 정조는 그 말이 옳다면서 우선 관아에 소속된 사람들의 술주정으로 인한 범죄를 엄히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승정원 일기에는 지방의 관원들과 서울 지역의 하급 관리 및 백성들의 술주정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나온다. 특히 순조대 이후 서울 지역 하급 관리들의 범죄 양상은 다양했다. 공직의 말단에 있던 그들은 주로 폭행이나 술주정, 난입,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부분 모래밭에서 조리 돌리고 곤장을 맞은 뒤 먼 섬으로 유배됐다. 얼마나 심하게 술주정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같으면 경범죄 정도로 다스릴 일을 이렇게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의 흥미로운 측면이라 생각된다.
그들의 직급이나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당시의 사회가 술주정에 대해 특히 엄격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왕정체제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당연히 국왕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록에 많이 나오는 범죄는 궁궐을 침입했다는 의미의 범걸이었다. 예컨대 철종 9년 7월에는 원예 장왕길 등 11명이 300명을 거느리고 경복궁 앞에서 별감 장인한을 마구 구타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 뒤 골 안으로 돌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즉시 진압됐지만 궁궐 앞에서 폭행을 하고 더구나 궁궐 안으로 침입까지 했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주모자 11명은 형조로 압송되어 어명을 가한 뒤 먼 섬으로 유배됐으며 나머지도 어명을 내린 뒤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했다. 이런 범걸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사건이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범걸 사건은 아마도 모반과 관련된 일이었을 것이다. 모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왕을 시해하거나 사로잡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사건의 지리적인 목표 지점은 궁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승종원 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 중에 흥미로운 기사는 인조 12년 4월에 일어난 심기원의 옥사이다. 심기원은 이기 등과 함께 인조 반정에 참여해 정사 1등 공신에 책봉되어 청원보훈군에 봉해졌고 그 뒤 인조 2년 이갈의 난이 일어나자 한남 도원수가 되어 활약했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의 도감찰사로 세자를 모시고 피란했다. 인조 14년 병조호란 때의 유도대장으로 서울의 방어 책임을 맡았고 인조 20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오른 인조대의 대표적인 중신이었다. 그는 인조 22년 좌의정으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했는데 그 병력을 이용해 회운군 덕인을 추대하려는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로 처형됐다. 인조 22년 4월 15일 심기원을 추국한 승종원 일기의 기사는 그들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창경궁으로 침입하려 했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심기원 등은 그해 3월 19일 오후에 서울 외곽의 군관 수백 명을 모아 상기슭의 정자에 올라 활을 쏘고 술을 마시면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우선 그들은 초관 김웅현에게 포수 100명, 힘센 장사 20명을 거느리고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으로 가서 자물쇠를 쇠몽둥이로 부순 뒤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난입하려고 했다. 그 밖에 동조자들 역시 포수들을 이끌고 수구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궁궐로 침입하려고 했다. 이처럼 비교적 사소한 범죄인 술주정 같은 문제부터 모반을 일으켜 궁궐을 장악하려는 중대한 범죄까지 승종원 일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 후기의 사회사를 좀 더 풍성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고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국왕의 건강관리. 국왕이 국가와 거의 동일시되는 왕정체제에서 국왕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왕의 건강은 날마다 꼼꼼하게 확인됐고 국왕의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이 지속적으로 강구됐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담고 있는 승정원 일기에서도 국왕의 건강 상태는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자연히 그와 관련된 기록도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러므로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최고 수준의 한의학 시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세한 임상 보고서이기도 해서 최근 관련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왕의 진찰과 치료는 약방이라고도 하는 내의원에서 맡았다. 내의원은 상하의 이중적 체계로 구성됐다. 상부에는 영의정 등 주요 대신이 도제조와 제조로 배치되고 국왕의 비서인 승지가 부제조를 맡아 실제적인 의료행위보다는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감독을 책임졌다.
내의원의 실무적인 운영과 관리는 그 하부에서 맡았는데 실제의 최고 책임자인 정삼품 당화관부터 각 진료 분야를 맡은 여러 의원, 그리고 행정실무에 관련된 아정과 경비 및 숙직을 담당하는 군사 등이 다양하게 배치됐다. 국왕에 대한 진료는 승정원의 업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은대 조례에 따르면 닷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모두 6번을 입진했다. 탄생일이나 그 밖에 경사 같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루를 앞당겼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규정이고 승정원 일기의 거의 모든 기사가 국왕의 소재와 신하들의 문안 인사로 시작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거의 매일 국왕의 안부가 확인됐다. 내의원에서는 국왕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도 제조 이하가 숙직하는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조금 차도가 보이면 돌아가면서 숙직했고 완쾌한 뒤에는 숙직을 해제했다. 예컨대 숙종 9년 10월 20일에는 국왕의 몸에 반점이 나타나자 도 제조 이하 모든 관원들이 숙직했으며 한 달이 조금 넘은 뒤인 11월 24일에야 차도를 보이자 숙직을 중지했다. 환우가 회복되면 상을 받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숙종 26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기로 하자. 국왕이 비만기를 내렸다. 약방은 국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곳이지 한가한 곳이 아니다. 지금 내가 가슴막이 당기는 통증이 7달 동안 3번이나 있었다. 그러니 보호해야 할 직책을 가진 사람은 일찍 아래어 적당한 약재를 준비해야 마땅한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하교가 있은 뒤에야 입진해 처방을 의논해야겠다는 소청을 올렸다. 아, 신하와 임금의 관계는 자식과 어버이의 관계와 같다. 아버지가 병이 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있은 뒤에야 약을 써야 하는가. 이는 참으로 느리고 소홀하다. 최성임은 수석의관으로 지난해 10월 대조전에 입진했을 때 하교를 통해 이미 이 증상의 본말을 자세히 알았는데도 오늘은 진찰만 하고 물러갔다. 가래 때문에 평소에도 현기증이 나고 때때로 발작이 일어나는데도 한 번도 우러러 묻지 않았으니 더욱 문제가 크다. 최성임을 우선 잡아와 신문에 죄를 정하고 정시재와 한종흥은 모두 파직하라. 승정원 일기 숙종 26년 10월 24일. 이 기사는 숙종이 평소에도 가래가 끼는 병환을 알았으며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조선 국왕 중에서 가장 오랜 수명과 치세를 누린 영조도 자신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가 승하하기 바로 1년 전인 81세 노왕이 의관과 나눈 대화는 매우 흥미롭다. 국왕이 진찰하라고 명령하자 의관 방태여가 나와 진찰하고 물러가 진맥해보니 옥체의 좌우 세 곳 모두 맥박이 고르고 혈맥도 원활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의관 오도형도 같은 의견으로 아뢰었다. 주상이 왼쪽의 맥이 조금 크게 뛰지 않는가 하고 묻자 오도형은 크긴 하지만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다른 의관도 같은 의견이었다. 맥박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고 주상이 묻자 서명희가 아뢰었다. 맥박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차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명희는 비위의 상태가 오늘은 더욱 좋습니다. 대체로 비위는 흑의 기운에 속하며 흑은 중앙입니다. 그러므로 비위의 맥박이 원활하니 옥체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80세 노인의 맥박은 어떤가? 강명희가 대답했다. 그들은 진맥해도 진액이 없습니다만 주상께서는 아주 좋으십니다. 이것은 건공탕과 인삼 덕분인가? 그렇습니다. 비위가 좋은 것은 그것들을 넣은 탕제의 효능입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1년 2월 29일. 조선의 국왕 가운데 숙종과 영조가 긴 치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국왕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치료를 위해 다양한 약재가 등원되는 것은 당연했다. 승정원 일기에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약재가 등장한다. 현재는 인조 원년부터 영조 52년까지 153년 동안의 승정원 일기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의원이 입진했다는 의미의 약방 입진 기사를 검색해보면 각 구강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 50회밖에 내의원의 입진을 받지 않았고 숙종은 46년의 재위 기간 동안 869회, 경종은 재위 4년 동안 181회를 기록한 데 견주어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무려 6167회의 입진 기사가 나온다. 특히 영조 49년부터 승하하는 52년까지 4년 동안은 무려 1818회의 입진을 받았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자료는 각 구강이 자신의 건강에 쏟은 관심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경종의 경우는 그의 병약함을 나타내는 방증이겠지만 숙종이나 영조가 조선 국왕 중에서 오랜 재위와 수명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건강에 대한 이런 특별한 관심과 관리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재위 52년 3월 5일 경희궁에서 승하한 영조는 마지막 열흘 동안 모두 21회의 입진을 받았는데 앞에서 영조가 효능을 칭찬했던 건공탕이라는 탕약은 29회나 처방됐다. 이런 사실 또한 해당 국왕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승정원 일기는 국왕의 건강관리와 관련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전산화와 번역을 계기로 승정원 일기를 이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조선시대의 실상이 입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